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제2문의 1번 부관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 같이 보도록 하고요. 건축업자 A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관할행정청 Y시장입니다.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 허가 옆에다가 주된 행정행위라고 써놓으시고요. 주된 행정행위. 도로조명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Y시장은 2006년도 11월 23일 소정에 기간을 붙여서 조명 허가를 하였다. 기간은 바로 부관이 되겠습니다.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부관 중에서도 강학상 기한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고 그 기간 만료 후에 만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기간은 바로 시기가 아니라 종기에 해당한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새로이 점용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료 후라고 되어 있죠. 만료 후에서 화살표 하나 땡기시고요. 이것이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갱신 허가 신청 X입니다. 신규 허가 신청 동그라미입니다. 만료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도로조명 허가의 기간을 연장시켜달라라는 의미에서의 갱신허가 신청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만료 다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였고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밑줄 그시고 화살표 땡겨서 재량의 하자인데요. 괄호 열고 비례원칙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도로조명 허가는 강학상 특허, 처분, 재량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이따 보시면 법적 성질을 검토하게 될 텐데요. 이거 재량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재량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거부 처분을 하기 위한 거부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한테 지금 거부해버리게 되면요. 건물을 짓다가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을 짓다 멈춰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 다 무의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익 침해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특별히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처분을 했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의 내용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민원 있다는 이유만 갖고 이랬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하자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밑줄 이건 뭐예요? 행정절차법 21조 사전통지입니다. 물론 지금 위에서 비례원칙 위반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사전통지에 대한 문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설문 1번입니다. 하지만 노무사 행정쟁송법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전통지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문제가 지금 질문이 되고 있어요. 밑에 각조 보시게 되면 Y시장의 불허가 처분,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지금 뭐뭐 얘기해달라는 거죠? 주체, 그 다음에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에서 절차상 하자에서 사전통지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에서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 이거 두 개를 검토해달라 이건데요.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 보시게 되면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에 기간 밑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로법 38조 1항부터 먼저 봅니다. 38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밑줄 그시고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 이 관리청은 이제 도로관리청 되는 것이겠죠. 도로관리청, 도로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 우리 것을 도로관리청이라고 부릅니다. 하천관리 사무를 담당하면 하천관리청이라 부릅니다. 공원관리 사무를 담당할 때는 공원관리청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도로관리청입니다. 도로관리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누구죠? 주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줄 그시고요. 이게 뭐예요? 근거법 문헌 불분명입니다. 근거법 문헌 불분명.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논의를 할 때 가능 규정이 있으면 재량행위고 이리적 규정이 있으면 기속행위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죠. 지금 여기 부관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얘기까지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량기속 얘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근거법 문헌에서 가능 규정 두고 있으면 재량이고 이리적 규정 두고 있으면 기속인데 그때는 전제가 뭐냐면 주어가 행정청일 때입니다. 주어가 행정청일 때. 지금 주어가 누구죠?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 규정, 이리적 규정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근거법 문헌 불분명한 상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2항은 됐습니다.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령, 그래서 위임 받아갖고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도로법 38조 2항, 여기서 이제 위임 받아갖고 밑에 시행령 만들어졌고, 시행령 28조 1항 보시게 되면요, 관리청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뭐를 지금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점용 기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점용 기간,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Y시장이 지나치게 짧게 정했어요. 지나치게 짧게 정했다. 그냥 우리가 뭐 검토를 해본다면 해볼 수 있겠죠. 뭔데요? 지금의 이 부관 기한이라는 것은요, 비례원칙 위반. 그렇죠?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취소 사유겠죠? 불문법원 위반은 원칙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없어요. 예, 지금 여기서 부관의 위법성 검토나 부관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묻고 있는 게 뭔지 볼까요?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에 A의 행정소송상의 권리구제 방법만 물었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행정쟁송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답안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이 위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짧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부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작용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부관이 위법하다면 그 위법한 부관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이 판단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항고송에 대한 문제와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세부적으로는 총 8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일부 항고소송과 밑에 보시면 일부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부관만을 다투는 겁니다. 주된 행정행위랑 관계없이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항고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포함됩니다. 일부 행정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심판과 무효등 확인심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항고소송과 전체 행정심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와 무효의 경우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전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어떻게 생겼나요? 부관부 행정행위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게 바로 부관부 행정행위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주된 행정행위고 이것이 바로 부관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부관부 행정행위가 되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바로 전체 항고소송과 전체 행정심판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것도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김현태 교수님하고 홍정 선생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김현태 교수님의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부처분 항고소송과 거부처분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이따가 비교하게 되겠지만 지금의 거부처분이라는 것은요.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것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체나 전체 항고소송과 행정심판도 김현태 교수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항고소송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항고소송인데 그러면 얘도 거부처분 항고소송이고 얘도 거부처분 항고소송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위에는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없습니다. 밑에는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겁니다. 두 개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바꿔달라는 이행명령 판결을 구하는 의무행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도 의무행 심판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의무행 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소송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의무행 심판은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을 건데요. 이따 보시게 되면 얘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행정심판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해 봤는데요. 현재 문제는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방법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네 가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부 항고소송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항고소송은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시고요. 해서 나머지 것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항고소송 들어갑니다. 전체 항고소송은 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항고소송, 취소송이나 무효항해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요? 부관부 행정행위는 그것이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 수익적 행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부관을 붙여서 그 수익적 행정을 하면서 나의 권리를 일부 깎아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로서 수익적 행정행위만 신청을 했는데 거기다가 부관을 붙여서 만약에 부관부 행정행위를 발령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뭐야? 달라는 걸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의미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항고송은 실적 의미의 거부처분한 고송입니다. 거부처분한 고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제처분 의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는 제처분 의무, 그쵸? 그 다음에 38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소송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 이건 홍정호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이런 식으로 보신다는 거죠. 밑에 항상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여기서 주된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 이렇게 부관이 있단 말이죠. 부관은 이제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플러스 효과가 만약에 10이었다라고 수익적 효과 10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관에 의해서 마이너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플러스 8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적 효과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8 잡힐 수 있습니다. 효용이 8 정도 나온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만약 인용되었다. 그 전체 취소 판결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체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 8 상황인데 이걸 없앤다 이겁니다. 이걸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간다. 0으로 가버리게 되면 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8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인용 판결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리관계가 마이너스 8만큼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전체 항고송은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보시는 게 홍정호 선생님 견해예요. 근데 김효태 교수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보여지길 마이너스 8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여진다. 그쵸? 그렇지만은 결국 뭐가 인정될 수 있는데 실적 의미의 거부처분이었기 때문에 제처분 의무 적용된다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것만 남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것만 남게 된다. 즉 플러스 10까지 올라간다. 플러스 10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 8이 플러스 10으로 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2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항고송도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김현태 교수님의 견해인데요. 이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 거부처분 항고송은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실적 의미의 거부처분 항고송, 전체 항고송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요. 행정청한테 뭐라고 하냐면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위에 것만 띄워달라. 이것만 좀 띄워주실래요? 행정청한테 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청한테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해요?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다 이거죠. 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관이 위법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거시켜주지 않는 그 거부처분도 위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 없는 주된행정행위의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위법해지기 때문에 결국 얘가 위법하면 얘도 위법, 얘가 적법하면 얘도 적법입니다. 그래서 이 명시적인 거부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하는 것. 부관 없는 주된행위를 변경 신청을 했다가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대놓고 거부처분 항고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처분 의무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 및 38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의무행 소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행 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법 5조 3호와 같이 별도로 뭐를요?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은 의무 이행 소송에 대한 특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들어봅니다. 위에랑 완전히 똑같은데 뭘 또 설명하려고 하느냐? 예, 저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끌 생각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위에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 우선 일부 행정심판 완전 똑같습니다. 위에는 일부항 고송 이제부터 설명드릴 건데 완전 똑같으니까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행정심판 청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실적 의무의 거부처분 행정심판이겠죠? 예, 위에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록하기 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별도의 의무행 심판은 밑에 있으니까요. 취소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무효등록하기 심판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재처분 의무 규정은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있습니다. 근데 4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이행 명령 재결에 대해서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까?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록하기 심판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거부처분을 제거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홍정호 선생님 견해랑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더 권리관계를 후퇴시킨단 말이죠.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판례는 어떻게 봐요?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 안 된다고 한 것은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고 여기서는 의무행 심판에서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보면 인정 안 된다고 한 건데 하지만 49조 1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49조 1항에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 기속력 규정. 기속력 안에는 반복금지요와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되는 것이고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근거로 재처분 의무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실효적 권리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처분 행정심판, 이것은 위에서 거부처분한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거부처분 행정심판,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거부처분 행정심판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논리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행심판 보도록 합니다. 의무행심판은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조 3호에 따르게 되면 의무행심판은 부작위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부처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무행심판 이건 이제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도 의무행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이 실패한 것을 일로 데려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로 데려가셔야 된다. 뭐예요?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보내고 이것을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것을 1번이라고 하고 이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체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간배 행정행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체에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툰다고 했을 때 의무행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부간 없는 주된 행정, 여기 있군요. 부간 없는 주된 행정행위, 부간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명령, 재결을 구하는 겁니다. 사전심판입니다. 사전심판. 어디서 어디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면 1번 타고 내려올 때 사전심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는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되냐면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따르게 되면 거부처분도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기 동그라미 2번의 이 루트는 거부처분도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사전심판이 한 의미를 챙기시고 이건 거부처분도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위에랑 비교했을 때 이런 상황이 좀 특수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는요 의무행심판이라는 것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의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있는 재처분의 의무는 여기 거기 때문에 얘 거기 때문에 얘는 실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설명에 질문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방법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고요. 4개만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인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이거고 이게 메인이죠. 보도록 합니다. 부간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거는 실체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출제되지 않아요. 부간을 다툴 때 일부항 고송을 제기할 때 사실 단계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적격과 관련 일부항 고송의 대상적격이 충족되는지와 관련돼서 부간의 독립쟁송 가능성 논의가 한번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통과한다면요. 본안을 들어갈 겁니다.
본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가는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부간이 위법하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부간만 독립해서 떼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바로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 부간의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 이 부분이에요. 1, 2, 3, 3단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2는 안 나옵니다. 2는 뭔데요? 실제법 문제니까 1, 3 알겠죠? 1, 3 들어가서 이게 1이고 이게 3예요. 1, 첫 번째 1,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대상 적격 때문에 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 취소,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왜 논의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부간의 부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간의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간은요, 얘가 엄마라는 거예요. 얘가 모태라는 거죠. 엄마가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자지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부간의 부종성이에요. 부는 뭐예요? 부는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종은요, 따른다는 거죠. 예, 부종되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부간의 효력은 의존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네가 부담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었으면 넌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부담이든 기타 부관이든지 간에 주된 행정행위가 제거되면 너도 같이 죽는 것이다. 이거죠. 효력이 의존된다. 부관의 부종성. 그러니까 너와 너는 결국 한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관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관을 떼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시는데 첫 번째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학설은 세 개가 있습니다. 부담 긍정설과 분리 가능성설 그리고 전면적 긍정설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얘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얘는 부간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얘와 얘는 분리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부간의 종류를 가지고 봤을 때 부담은 되고 기타 부관은 안 되고 그 외에요. 그 외에는 기타 부관이에요 지금. 그다음 분리가 가능하면 되고 분리가 불가능하면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전면적 긍정설은 다 되고 그죠? 다 됩니다. 예, 다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담이면 돼요. 근데 부담은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니까 일부항 고소성도 진정 일부항 고소성을 제기합니다. 진정 일부항 고소성을 제기했을 때 부담은 처분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 오케이요. 그러면 기타 부관 볼게요. 안 된단 말이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부정돼요. 근데 기타 부관은 학설에 따르게 되면 뭘 사용하죠? 부진정 일부항 고소성을 제기합니다. 얘는 처분은 아니에요. 처분은 아니지만 뭐예요?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처분이잖아요. 얘의 도움을 받아서 부진정 일부항 고소성을 제기하게 되면 대상 적격이 충족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독립쟁송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하고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의 문제. 결국 독립쟁송 가능성은 대상 적격 때문에 나온 건데 여기서의 결론과 여기서의 결론이 다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진정 일부와 부진정 일부항 고소성의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진정 일부항 고소성은 부담에서 논의가 되고요. 부진정 일부항 고소성은 기타 부관에서 논의가 됩니다. 근데 진정 일부항 고소성은요. 부담 자체가 혼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내가 벌어서 대학 다닌다 이겁니다. 얘는요. 아빠 엄마한테 돈 받아서 대학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가 처분성 인정되니까 자기가 혼자 걸어 들어갑니다. 문 열고 혼자 걸어 들어가. 그래서 부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본안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능력이 없어요. 얘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된 행정이 엄마 아빠 힘 좀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힘을 빌려서 여기서 얘는 뭐예요? 얘는 대상 적격이죠. 예, 대상 적격을 통과를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자식만 들여보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부진정 일부항 고소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이런 전제를 깔고 베이스를 갖고 얘기해보면 얘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밑에 거 아직 설명하기 전에 밑에 거의 결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 같은 경우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독립쟁송이 된다 안 된다 하고 대상 적격 되니까 동그라미고요. 안 되니까 만약 일부항 고소성 제기하면요 대상 적격 흠결이에요. 얘는 일치되는데 얘는 왜 불일치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들 둘하고 말이죠. 얘하고 그리고 대상 적격이라는 놈하고 정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
대상적격이라는 것은요, 일반 고성을 얘기했을 때, 부관만을 어떻게 독립하여 다툴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겠는가. 이게 대상적격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얘는요, 독립쟁송 가능성의 정의를,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가로 봐요. 대상적격과 똑같이 봐요. 근데 이 부담긍정설은 독립쟁송 가능성의 정의를 좀 달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정일부한 고성을 통해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한다고요? 앞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제한 요건이 있어요. 뭐요? 진정일부한 고성을 통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얘는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다른 결론이 여기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부진정일부한 고성도 대상적격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진정일부한 고성을 통한 것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의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능성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분리가 가능하면 독립쟁송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안 되면 X 이렇게 들어가는데 X 됐으면 이제 일부한 고성 제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면 어떻게?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전체한 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독립쟁송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소송 형식을 뭘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부담과 기타 부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은 처분이고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진정일부를 그 다음 후자는 부진정일부한 고성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상적격은 당연히 충족될 수밖에 없어요. 전면적 긍정설을 보시게 되면 이건 전면이 됐고요. 지금 이제 다시 전면이 되는 겁니다. 전면적 긍정설을 보시게 되면은 얘들은 이 두 가지 특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가 항상 된다라고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담도 처분성을 부정해버립니다. 네가 언제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니? 네가 언제 너의 노력만으로 아니야 내가 준 머리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부담도 처분성이 부정되다. 이렇게 보면요. 기준 볼까요? 기준 이렇게 잡고 들어갔죠? 똑같이 들어가 봅니다. 분리가 다 된다고 했잖아요. 100%예요. 100% 어디로 가요? 분리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일로 가요. 얘를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려갖고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100% 분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리가 되는 쪽 열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의 처분성 부정했기 때문에 부담도 기타 부관도 다 이 길을 타게 됩니다. 이 길을. 그쵸? 이 길을 타게 돼요. 그래서 죄다 부진정 일부한 고성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면적 긍정설을 부진정 일부 항고 소송설이라고도 합니다. 부진정 일부 항고 소송설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가다 보니 다 일로만 가더라 이거죠. 부진정 일부 항고 소송만 간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고 판례는 이거 세 개 학설 중에 어느 한 학설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판례는 부관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은 일부한 고성을 인정합니다. 기타 부관은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쪽과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기타 부관의 경우에서 부담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부진정 일부한 고성을 제기하는데 판례는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요 전체한 고성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진정 일부한 고성이라는 것 자체를 판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고요. 이제 독립 취소,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취소를 무효 확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학설이 이렇게 있어요. 기속행위 긍정설, 전면적 긍정설, 부담 긍정설, 분리 가능성설 이렇게 있는데 느낌 딱 오시죠? 기속행위 긍정설은 기속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부관을 주대행정에서 떼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속행위는 떼어낼 수 있고 재량행위는 떼어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재량권 침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재량권 침해 때문에 그런 건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밥을 했는데 물을 덜렸어요. 꼬들밥이에요. 꼬들밥 어떻게 돼요? 쌀알끼리 이렇게 톡 치면 다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기속행위는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재량행위는 어떻게 되세요? 찹쌀밥인가요? 그쵸? 아니면 뭐 현미밥이 기속행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찹쌀밥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죽이야. 어떻게 돼요? 띄어낼 수 없어요. 쌀알끼리. 그죠? 점성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안 된다. 물론 말은 재량권 침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 긍정설. 이건 유 선생님 주장하시는 건데요. 전면적 긍정설은 뭘 중시하는 거냐면 처분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 야, 너 처분권주의 소송을 어떻게 말이야? 너 이게 일부한 고소이 뭐야? 일부한 고소?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 취소해 주세요. 이게 일부한 고소인데 부관이 위법한데 독립 취소가 안 돼? 그건 처분권주의 방하잖아. 일부한 고소이라는 건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 제거해 주세요인데 부관이 위법한데 제거 안 해줘?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소송을 받지 말고 거절을 해버리든지 받아주고 나서 소송물에 그렇게 니가 변경을 가면 안 되지. 처분권주의 주장 전면적 긍정설 부관이 위법하면 독립취소 독립무효확인 당연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담긍정설. 부담긍정설. 부담은 독립취소되고 독립무효확인 되지만 기타 부관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안 된다. 이건 그냥 단지 뭐 부담이냐 기타 부관 이것만 갖고 형식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분리가능성설은 뭐냐면 이 주된 행정행위랑 부관이 서로 분리가 되면 즉 가분적이면 독립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분적이면 독립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을 쓰실 때 어떤 걸 취하시냐면 점수를 바꾸시세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세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면 전면적 긍정설이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답안이 너무 짧아져요. 점수가 안 나와요. 다수설은 분리가능성설이고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문제를 출제할 때 논점을 막 꼬아도 그 길을 다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저는 추천합니다. 강추 분리가능성설. 수험생은 자신의 주장과 견해는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유리한 방식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이게 좋습니다. 왜? 이게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분리가능성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분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분리가 가능하다? 부관 없이도 주된 행정행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로 가볼게요. 예로가 분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 본질적 요소라는 겁니다.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는 불가분 띄어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청은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요. 갑자기 행정법 체계에서 뭐 의학설적도 아니고 감염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 부관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모자를 썼어요. 모자에 바이러스가 붙었어요? 머리에 바이러스가 붙었어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모자는 내가 벗을 수 있어요. 그렇죠? 뗄 수 있죠. 분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 어디로든지 간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온몸이 아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분리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본질적 요소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부관이 위협해졌습니다. 이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모자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일로 감염되지 않아요. 주된 행정이 여전히 적법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부관이 위협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타고 들어와서 얘도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눈빛을 주셨어요. 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위법이 이렇게 감염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것만 위법해. 이것만.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거가 위법해져요. 부관이 위법해지면 이거가 다 위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분리가능성설을 따르게 되면 얘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 얘가 얘의 본질적 요소,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만 이렇게 제거를 시켜버리게 되면 뭐가 남죠? 위법한 주된 행정행위가 남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 취소 판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 반박을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아시겠죠? 반박을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얘가 없으면 얘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게 되는구나 라는 근거. 그 두 가지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주장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이 정도면 쟁송 관련된 부관 문제는 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전통지 음결, 절대상하자, 비례원칙 위반, 재량의 하자 문제 안 나오니까 패스. 그럼 맞죠? 2번에 설문 2의 해결 들어갑니다. 주된 행정행위 논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도로조명 허가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도로조명 허가 보시게 되면 거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도로라는 것은 강학상 곡물이고 그 다음에 그 곡물의 사용관계는 일반 사용관계와 특별 사용관계로 나눠지고 일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특별 사용관계가 되고 특별 사용관계는 허가 사용관계와 특허 사용관계와 관습상 사용관계와 계약상 사용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허 사용관계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왜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과거에 사법시험에서 도로조명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조명 허가의 법적 성질은 물을 때는요, 곡물의 사용관계를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강론에서 곡물법원을 안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석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구사하시는 게 맞고요. 안 되면 뭐라고 쓰시냐면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도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유형적 고정적 사용,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곡물법에서 나오는 이론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걸 그냥 외우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상대방에게 도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유형적 고정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다. 알겠어요? 그렇게 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유형적 고정적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니까 특허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특허는 형성적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입니다. 재량. 아까 우리 봤던 대로 38조 1항에서는요. 근거법론이 불분명한데요.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입니다. 예외적 재량이 인정될 수 있고요. 강학상 특허는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걸 곡물의 측면에 접근을 하게 되면 곡물은요. 공익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이 곡물이에요. 공익 관련 성정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량입니다. 그냥 특허니까 재량이지 이렇게 주장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대행정행위로서의 도로조명허가의 성질 받고요. 그 다음 여기서 거부했다라는 말 나오니까 거부행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점용기간 들어가도록 합니다. 부관부터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부관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뭐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거나 수정부담이라거나 아니면 요건 충격적 부관이라거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건 안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실체법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부관에는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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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있다. 4개만 생각해요. 어떤 거? 부담,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부담,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보 4개만 생각합니다. 이제 그 4개를 둘둘로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리시킬까요? 첫 번째, 기한과 조건을 한쪽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부담과 철회권 유보를 반대쪽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럼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죠. 얘가 부관이에요. 얘가 조건입니다. 그렇죠? 강학상 조건 말고요. 실정법상 조건이 강학상 부관이니까 그냥 조건이라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의존돼 안 돼? 의존돼 안 돼? 이거예요.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의존되면 기한하고 조건이에요. 그렇죠? 의존 안 되면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조건하고 기한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존이 됩니다. 의존이 되는데 조건의 성취라는 것이 미래에 확실한 사실의 성부라는 조건입니까? 미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라는 조건입니까?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문제. 확실한 것은 기한. 그 다음에 불확실한 것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과 조건 안으로 좀 더 들어왔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된행정의 효력이 의존된다고 했는데 의존이 어떤 식으로 의존돼? 발생. 주된행정의 효력의 발생으로 의존되면 기한은 시기, 그리고 조건이면 정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행정의 효력이 의존되는데 소멸 방식으로 의존될 때는 기한은 종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악 가능하시겠죠? 그럼 부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효과 제한, 요건 보충, 새로운 의무부가 목적으로 효과 제한은 대부분의 부관이고요. 요건 보충은 요건 충족적 부관이고 새로운 의무부가는 항상 부담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효과 제한, 요건 보충, 새로운 의무부가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입니다. 종된 규율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의사표시라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과거 방식이에요. 알겠죠? 예,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 부관입니다. 예, 이럴 땐 여러분들이 부관이라고 말하실 때는 어떻게 부관이라고 말하시면 되냐면 지금 주된 행정행위가 이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이제 답안 쓰는 기술들이 있어요. 행정계획을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게 목표야. 목적 플러스 또 하니까 이게 목적이야. 그럼 그거 행정계획 돼버립니다. 그죠? 가학상 철회 얘기할 때는 저거 후발적 사유야. 그러면 철회돼 버립니다. 이거 부관이야 얘기할 때는 주된 행정행위 이거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주된 행정행위로서 토르조 명화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니까 부관이야. 주된 행정행위가 뭔지만 짚어주시면 끝. 포섭 끝. 그 다음에 기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업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 하니까 시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러면 종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종기죠? 종기. 예, 종기 붙어 있습니다. 권리구제 방법, 행정소송 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항고소송, 일부 항고소송, 전체 항고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 의무행소송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부 항고소송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대상적격 관리에서 제일 먼저는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독립 취소,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서 독립하여 취소,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있는데요. 거기 부진정 일반고성 옆에다가 별표 1578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개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부진정 일반고성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할 필요라도 있다라는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이 학설 논의 못해요. 왜? 여기도 부진정, 여기도 부진정, 얘는 완전 부진정. 부진정이에요. 부진정의 세상입니다. 부진정의 세상인데 우리가 부진정 일부항고송을 당장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단서를 깔아놓지 않으면 부진정 일부항고송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진정 일부항고송을 현재 인정할 수는 없다. 현행법 해석상 인정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회적인 권리구제 방법보다는 좀 더 강력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진정 일부항고송이 필요해. 필요해.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해. 그 다음에 독립쟁송 가능성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상적격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거예요. 예, 대상적격 아니죠. 그죠? 문제점에 예. 일부 무효확인 소송상이 아니라 일부 항고소송상이죠. 왜 무효확인 소송으로 예. 무효확인 소송을 누락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글로만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죠? 일부 항고소송상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이제 보시는 대로 부담금소. 제가 설명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드렸지만 예, 여러분 답안 쓰실 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담만 돼. 분리 가능성. 분리 가능할 때만 돼. 그 다음 전면적 긍정설 다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판례. 예, 판례 있잖아요. 판례. 여기 판례 있어요? 예, 여기 판례 있어요? 여기 판례 있어요. 여기 판례, 판례, 예, 있습니다. 판례 있습니다. 여기 판례 있습니까? 여기 판례, 판례 없습니다. 여기 판례 없습니다. 아시겠죠? 판례 위에 있고 밑에 없어요. 판례 보시게 되면 부담 쪽의 판례 하나, 그 다음에 기타 부관으로서의 기한 쪽의 판례 하나, 두 개의 판례를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뭐예요? 가분하다, 가분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타 부관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유효기간이니까 항상 기한인데 그중에 종기, 기타 부관이죠. 어쨌든 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유효기간 만에 취소를 관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대상적격 흠결 각하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부관은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담 오케이, 그다음 기타 부관은 X 했는데 그러다고 해서 이것이 예, 부담 긍정설인 건 아닙니다. 판례는 부진정 일부항고송 인정하지 않아요. 부담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다른 거 다 비판해 버리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분리 가능성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서 이거 취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독립 취소 독립 무효. 독립 취소 독립 무효는
본안 판단이에요. 그죠? 본안 재판이에요. 본안의 논의를 왜 앞으로 끌어들였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 긍정설. 야, 너 부담 처분 아니라고 보더라. 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담 긍정설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비판하고 싶으세요? 판례도 비판하고 싶으시면 비판하셔도 됩니다. 판례 어떻게 비판하면 되겠어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부진정 일반 고성이 필요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판례 그 인정 왜 안 해? 그 필요해. 그렇게 하시면 판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기간 같은 경우는 기타 부관이니까 부진정 일반 고성을 통하면 됩니다. 왜? 우리 이거 취했으니까. 이거 취했으니까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례랑 내가 선택한 견해랑 입장이 다를 땐 판례에 따른 결론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점 꼭 있어요. 판례와 내 입장이 다를 땐 판례에 따른 결론도 반드시 내려주셔야 되겠죠? 판례에 따르면 전체한 고성. 독립 취소, 독립 무효화인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줄, 부관의 부종성, 부관의 부종성, 왜 논의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속행위 긍정설, 간단해요. 그쵸?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때문에 전면적 긍정설, 그 다음에 부담과 기타 부관 분리하는, 예, 부담 긍정설, 분리 가능성설, 요거죠? 분리 가능성설. 판례 보세요. 거기에 판례. 예, 판례 여러분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판례는요, 진정 일부 한 고성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뭐죠? 부담. 부담은 처분인가요? 처분이죠. 그러니까 판례가 보기에는 부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도요, 그냥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못 느껴요. 이게 부담이, 이게 부관인지, 이게 그냥 주된 행정인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위법하면 그냥 판결을 취소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엔 판례 없어요. 예, 여긴 판례 없다, 여긴 판례 있다. 그거 조심하시고. 분리가능성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능성설 두 번째 줄 밑줄 주대행정이 위법한 주대행정의 방치, 위법한 주대행정의 방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재량권 침해 소지, 재량권 침해 소지 따라서 분리가능성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도로조명 허가에서 이 기한은요, 예, 기한 붙은 거 주대행정 행위일까요? 중요한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분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것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요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제 얘가 공사한다고 그 도로 좀 점유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딱 기한 안 붙여. 도로 점유가야 여기 딱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그러면 얘한테 기한을 안 붙였죠? 너 가져가 되는 거예요. 점용 허가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에 있어서 기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다면은 일반 고성 제기해봐야 독립 취소, 독립 무효하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체한 고성 들어가도록 합니다. 전체한 고성. 전체한 고성은 첫 번째 줄의 밑줄 부관부 행정의 전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고성이 바로 전체한 고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의 밑줄 실적 의미의 거부처분입니다. 실적 의미의 거부처분. 따라서 거부처분한 고성과 똑같이 판단해야 되니까 네 번째 줄의 재처분의 의무 밑줄. 그쵸? 그래서 이제는 부관 없는 주대행정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경한다? 다섯 번째 줄의 밑줄 부관 없는 주대행정의 변경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강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겠죠? 그죠? 전체한 고성 지금 보도록 사안의 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나요? 방금 위에서 우리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염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감염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감염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위협했죠? 얘가 위협했으면 감염됐죠? 이거 전체 다 위협해졌죠? 전체한 고성 제기하면요. 전체가 다 위법하니까 인용 판결 나오겠네요. 네, 인용 판결 나오니까 권리구제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한 고성 지기입니다. 판례 보도록 할게요. 판례. 기선선망업. 이거는 실체법에서 부관의 위법성 판단할 때도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요. 여기서는 쟁송법 문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판례에서 기선선망업에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부속선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관을 삭제하여 등선과 운반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 거기 밑줄 보세요. 이 사건 업허가사항 변경 신청. 어떤 변경이에요?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그쵸?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예, 그래서 어디 있는 겁니까?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 신청. 이 변경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이게 뭐예요? 거부.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선선망업을 허가를 해줘요. 주된 행정행위가 기선선망업 허가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 그렇죠? 남자가 여기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여자가 있어요. 여기는 항구.
예,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배가 배가 큰데 여기 얕어. 배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 그렇죠? 어떤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초보 운전 주차, 예, 백 주차 딱 들어가는데 예, 벽 사이에 안 빠져.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여기 낮아갖고 여기 가면 못 움직여. 예.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부속선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집 날르고 예, 자기도 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예, 부속선 사용하지 마.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그럼 드래곤볼 돼, 드래곤볼. 그죠? 예, 거북도사 등에다가, 여기다 컨테이너 딱 싣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쵸? 장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땐 뭐라고 해요?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 자체를 해하는 부관이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봐요. 예, 부관의 위법성 판단할 때 이것을 우리가 목적상 한계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올 거니까요. 우린 쟁성법만 보면 돼요. 이건 지금 뭘 느껴야 돼요? 거부처분 안고송이 곧 명시적인 거부처분의 상황이었군.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쪽의 문제였습니다. 네,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당해 부관이 위법하다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거 위법하다고 했죠? 위법해요. 위법한 거 제거해주세요. 위법한 거 제거한 주대행정위로 남겨주세요. 싫어! 라고 거부했으면 부관 위법하면 거부처분도 위법! 그쵸? 위법.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의무의 수송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8가지 비슷비슷한데 예, 근데 여기 약간의 다른 점 좀 있다. 얘 인정될 수 있는데 얘 인정 안 된다는 거. 이거하고 이거의 특징만 비교하면 얘들과 달라질 것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부관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